자, 오늘은 그러면 이제 3장을 보겠습니다. 챕터 3, 화폐란 무엇인가? 라는 거죠. 화폐에 대한 겁니다. 화폐 금융론의 화폐. 물론 이 화폐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원론 것이나 거시경제학에서 상당히 배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대다수 이제 거기에 있는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다 라고 보면 될 겁니다. 화폐의 기능, 또 화폐가 왜 경제의 효율성을 증대시켰는지, 효율성을 증대시키니까 화폐를 쓰는 겁니다. 화폐란 것은 자연 발생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 만든 이유 자체가 서로 거래를 더 원활하게 해서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만든 것이다. 그 다음 화폐의 형태도 시대에 따라 쭉 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변해온 것을 보고 그 다음에 향후 또 어떻게 변할 것이냐 라는 것을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현재 상태에서 화폐를 어떻게 측정하는지, 또 정확한 측정의 정의, 뭐 이런 것도 볼 겁니다. 화폐란 무엇인가, 정확한 정의, 화폐 기능, 그 다음에 지급 결제 시스템, 그 다음에 이 통화량의 정의, M1, M2를 봅니다. 자, 화폐란, 일반적으로 이렇게 정의합니다.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지급이나 채무의 상환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어떤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재화 서비스에 대한 지급이나 채무의 상환으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어떤 것이란 거죠.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어떤 것. 즉, 어떻게 봐서는 본질적인 경제활동, 거래에서 뭔가 어떤 거래의 목적이 있다. 그럼 그 거래의 목적에 대해 가지고 뭐 어떤 거래를 하고 싶다. 그럼 거기에 대해 가지고 서로 반대 거래를 차원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어떤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화폐가 나오기 전에는 이 반대 거래는 내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상대가 내가 필요한 것을 가지고 있고 상대는 또 원하는 것이 내가 딱 가지고 있는 것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그 두 개가 정확하게 이 교환을 함으로써 소위 교환을 하게 되면 둘 다 상호 원하는 것을 만족시키죠. 그런데 이제 그게 문제가 있다는 것이 소위 그 상호 간의 만족의 일치가 되는 경우가 참 희박하죠. 여러 가지 서로 원하는 것이 다 다른데 딱 둘이 원하는 것을 딱 만나가지고 서로 딱 교환해가지고 딱 매치시킬 수 있는 그걸 찾는 게 굉장히 힘들더라. 그러다 보니까 교환을 하고 싶을 때는 딱 뭔가 하면 이 서로 딱 일치하는 것보다는 한 사람이 교환하고 싶은 것이 있다. 그러면 그 나머지 사람하고 교환할 때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어떤 것을 만든 거죠. 그래서 그게 바로 화폐다. 합니다. 즉, 상호 간의 교환을, 어떤 교환의 필요성이 있다. 그런 경우에 교환을 원활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화폐다. 그럼 지금 우리가 화폐라 그러면 뭐 당장 머리에 떠오르죠. 지금 주머니 속에 들어있던 지폐나 동전, 뭐 그게 화폐입니다. 지폐나 뭐 10,000원짜리도 1,000원짜리,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그 다음에 신사임당 할머니 50,000원짜리까지 이렇게 된 것이고, 그 다음에 동전도 뭐 100원짜리, 500원짜리 동전이 있죠. 이런 것들이 우리는 화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화폐는 사실은 그것보다는 보다 넓게 볼 수 있습니다. 당장 주머니에 있는 것도 화폐지만 그 다음에 또 언제든지 당장 주머니에 있는 거하고 똑같이 만들 수 있는 것도 화폐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화폐로서 화폐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을 모두 다 주머니에 가지고 있는 건 아니죠. 쉽게 이야기하면 통장에 잔고가 있다. 언제든지 돈 쓸 일이 있으면 그 돈을 꺼내가지고 쓸 수가 있는데 다 꺼내가 주머니에 들고 다니려고 그러니까 불편하니까. 그러니까 매달 부모님한테 용돈을 받는다. 그럼 그 용돈을 딱 그 현금으로 받아가 주머니에 다 넣고 쓸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은 그게 이제 불편하고 귀찮고 하니까 그냥 통장으로, 아니면 통장으로 직접 받든지, 아니면 현금을 받았더라도 뭐 하루 이틀 쓸 것 빼고는 통장에 집어넣는다든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했을 경우에는 그 통장에 든 돈도 화폐하고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원하면 언제든지 바로 이 지폐나 동전으로, 뭐 동전은 ATM 기기에서 안 나오지만 지폐로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화폐라는 것은 지폐나 동전보다
보다 넓은 의미까지 포함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비용 없이 지표화할 수 있는 것은 다 화폐다 하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비용 없이 즉시 지표화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재산은 아니죠. 재산은 예를 들어 가지고 아파트가 있다. 이거는 아파트도 시간이 걸리고 비용이 들면 현금화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판다 그러면 파는데 시간이 걸리고 얼마에 팔지 모르고 급하게 팔라 그러면 좀 손해를 봐야 되고 뭐 그런 것들이 비용이죠. 그러면 그거는 이제 현금으로 볼 수 있는 건 아니죠. 거의 넓은 의미의 현금으로 볼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부동산 같은 거는 그렇게 되고 금융자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도 팔면 현금이 아니냐라고 하겠지만 팔고 싶어도 주식은 거래한 경우에 팔면 현금이 들어오는 것이 이틀 있다가 들어옵니다. 결제가 이틀 있다가 들어오게 되고 그 다음에 급하게 팔라 그러면 손해를 보고 파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파는데 비용이 따르는 거죠. 그런 것까지는 화폐로 넣을 수는 없는 겁니다. 수시 입출금식 예금 언제든지 통장에서 현금할 수 있는 돈 비용 없이 현금할 수 있는 돈 그런 것까지도 이제 넓은 의미의 화폐로 보고 있습니다. 화폐는 저량의 개념입니다. 우리가 유량과 저량을 배웠죠. 거시경제학에서 물론 거시에서도 배웠죠. 저량이란 것은 어떤 시점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고 유량이란 것은 일정 기간 동안에 내가 뭔가 하면 가지고 있는 양이 되는 겁니다. 일정 기간 동안에. 그래서 제일 대표적으로 저량이라 그러면 재산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유량이라 그러면 소득 같은 겁니다. 소득이란 것은 보통 월 단위 그러면 월급이라고 그러죠. 연 단위 그러면 연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득 같은 이 유량 변수는 유량의 기간에 대해 가지고 다 보통 그 기간을 특정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화폐라는 것이 헷갈리고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화폐가 여러 다른 것들하고 섞여버려서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화폐 기능에서 배우겠지만 화폐란 것이 어떤 일반적인 거래에서 받아들여지는 것들이다 라고 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세상 모든 것을 화폐로 그냥 측정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화폐가 어떤 측정 단위가 되어버린 거죠. 물건 하나도 뭔가 하면 물건 자동차 한 대다. 그러면 자동차 품질이 얼마나 좋고 뭐 어떻고 그 다음에 연비가 어떻고 그런 것보다는 얼마짜리야 딱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돈 액수로 다 비교해 버립니다. 자동차 하나도 이게 얼마짜리야. 집도 얼마짜리야. 모든 것이 뭔가 하면 돈 액수로 다 비교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모든 것이 돈으로 나타나니까 그게 화폐냐 아니면 실물이냐 이게 헷갈리게 되는 거죠. 근데 실물이라면 실물이 있으니까 뭔가 하면 뚜렷이 되는데 실물이 없는 부분은 더 헷갈립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것이 재산과 소득이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야, 너희 집 돈 많아? 이렇게 어린애같이 물어본다 그러면 너희 집 돈 많아? 그러면 자, 너희 집 돈 많냐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우리 보통 통상 쓰는 말이죠. 돈 많냐는 것이 집에 뭔가 하면 5만 원짜리를 많이 쌓아놓고 사느냐 거기에 대한 물어보는 아닙니다. 돈 많냐라는 것은 재산이 많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재산이 많냐. 가치의 저장수단으로서 소유물의 총집합체인 재산이 많이 있느냐. 너희 집 재산이 너 부자냐라는 이야기죠. 부자냐. 돈 많냐? 부자냐? 재산이 많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재산을 어떤 형태로 가지고 있느냐? 부동산으로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그 금융자산으로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은행 예금으로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재산이 많다, 돈이 많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대부분 부동산입니다. 아파트 하나 달랑이지만 대부분. 그러니까 이 재산이 많냐, 돈 많냐라는 것이 사실은 그 재산의 구성을 보면 대부분 부동산이고 금융자산도 아니고 물론 이제 요즘 금융자산은 옛날보다 많아지지만 그 다음에 그 자체가 뭔가 하면 실물입니다. 실물. 금융자산도 사실은 실물입니다. 실물인데 그걸 총칭해 가지고 다 단위로 나타내려고 그러니까 돈의 액수로 나타내죠. 그래서 너희 집 돈 많냐? 재산이 한 10억 되냐? 한 5억 되냐? 한 100억 되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재산이 돈으로, 화폐하고 혼동이 되는 거죠. 또 하나, 금방 이야기했던 소득도 마찬가지입니다. 너 돈 잘 벌어? 돈 많이 벌어? 그러잖아. 이거는 사실은 소득이 많냐, 연봉이 많냐라는 걸 물어보는 겁니다. 소득이 많냐, 연봉이 많냐라는 걸 물어보는데 그냥 돈 많냐, 돈 잘 버냐라는 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득 자체를 화폐하고 섞이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더 이야기하면 자본이라 그러면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자본이라 그럽니다.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 그 부를 재산이라 그러죠. 가게가 가지고 있는 부를 재산이라 그러는데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 물론 이제 소유권을 보면 자본이라 그러면 그 중에서 뭔가 하면 처음에 그 기업의 오너들이 출자해 가지고 만든, 그 다음에 거기서 발생하는 것들로 분류가 되는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자본이라 그럽니다. 자본이라 그러는데, 자, 자본. 물론 이제 그 자본을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하다 보니까 뭐 자본이 있어야지 뭐가 된다, 자본을 뭐 확충해 준다, 자본을 빌려준다, 뭐 그 개인들이 뭔가 하면 예를 들어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자본을 대준다 라는 식으로 자본 용어를 여러 군데에 쓰고 있죠. 그러면 자본이라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또 이거 화폐하고 혼동이 되는 거죠. 자, 자본 많으려 그러면 그냥 돈 많이 찍으면 되겠네 이런 얘기죠. 그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본은 자본이라는 건 실물입니다. 사실은. 기업들의 자본이라 보면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기계나 공장 부지나 그 다음에 공장 건물, 그 다음에 뭐 기술도 포함됩니다. 뭐 그런 것들이 다 자본입니다. 근데 그거를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총칭해가지고 한 단위로 해가지고 합쳐가지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 돈의 단위로 나타내는 거죠. 돈의 단위로 나타내니까 그게 화폐하고 헷갈리는 겁니다. 전혀 다릅니다. 자, 그래서 뭔가 하면 화폐를 잘 이해하려고 그러면 화폐는 아주 쉽게 생각해요. 쉽게 생각해서 카지노의 칩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카지노에서 거래되고 있는 이 플라스틱 칩. 그 카지노 내에서는 이 플라스틱 칩이 현금으로, 돈으로 거래되는 거죠. 보통 뭔가 하면 카지노에서는 현금은 안 받습니다. 그게 이제 현금으로 거래하면 조금 뭔가 하면 좀 소란스럽기도 하고 복잡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좀 서로 감정이 좀 더 붐업되기도 하고 뭐 그런 차원에서 일반적으로 카지노 내에서는 그냥 거의 현금 박치기하고 비슷한 거래를 함에도 불구하고 직접 현금 거래는 금지되어 있고 그 현금을 칩으로 바꿔서 그 내에서만 거래되는 플라스틱 칩으로 바꿔서 다 거래합니다. 즉 우리 세상에서 거래되고 있는 사용되고 있는 화폐는 그냥 카지노 내에서 칩하고 동일하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이상의 기능은 없습니다. 그 이상의 기능, 그 칩 자체가 뭔가 하면 많은 사람이 뭐 사실은 현금으로 바꾸면 그게 이제 돈은 많아지겠죠. 그게 재산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즉 현금, 화폐라는 것은 그런 카지노 칩과 같을 따름이지 그거 자체가 실물 부분, 개인의 부랄까 개인의 소득이랄까 아니면 자본에 대해 가지고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그게 좌우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칩이 많다고 해가지고 어떤 카지노가 플라스틱 칩을 더 많이 만들어 왔다고 해가지고 그 카지노가 부자가 되는 건 절대 아니죠. 그리고 그 카지노에서 도박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부자가 되거나 가난해지는 것도 아닌 겁니다. 그래서 화폐에 대한 그러니까 오해를 풀기 위해 가지고 화폐를 이제 잘못 이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가지고는 화폐를 그냥 카지노의 칩이다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 이상 생각하게 되면 화폐가 이 다른 일반적인 부나 소득이나 자본이나 총칭 화폐 단위로 나타내는 것들하고 혼돈이 됩니다라는 거죠. 그런 혼돈을 막기 위해서는 이제 화폐는 카지노 칩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게 화폐의 의미고, 그럼 그 화폐는 어떤 기능을 하느냐, 뭐 카지노 칩이 어떤 기능을 하느냐라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 아까 이야기했죠. 화폐의 본질적인 기능은 딱 교환의 매개수단입니다. 교환의 매개수단으로 화폐가 등장한 이유는 아까 설명과 마찬가지로 욕구의 쌍방간 일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급자족 모든 사람들이 거래가 필요 없이 산다 그러면 화폐라는 건 필요 없는 사회입니다.
그런데 누구는 뭐가 좀 남고 누구는 뭐가 모자란다. 이제 이런 게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서로 교환의 필요성이 발생하죠. 그렇게 된다 그러면 교환할 때는 이 욕구의 쌍방간 일치 문제. 내가 필요한 거하고 내가 남는 거하고 정확하게 서로 두 사람이 일치해야 되는데 그거 찾는 것이 너무나 힘들더라. 그거 찾는 것이 거래 비용입니다. 누가 있는지 수소문을 하고 찾아가고 그 다음에 거기서 정확한 양까지 측정을 해가지고 D 안 되면 측정도 하고 딜도 하는 거죠. 그래서 거래하는 데 비용이 엄청나게 드는 거죠. 그래서 그런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인간들이 뭐 자연 발생적으로 뭐 인위적으로 만들었지만 하다 보니까 뭔가 하면 이렇게 이제 고안을 하게 된 겁니다. 그것이 이제 화폐의 첫 번째 기능이다. 즉 교환의 매개수단이다. 거래 비용을 절감시키기 위해 가지고 이 교환의 매개수단으로서 발전시킨 것이 바로 화폐다. 그 다음에 그 화폐를 쓰다 보니까 전문화가 촉진되더라. 거죠. 그럼 더 이상 뭐 이 거래에서의 큰 비용이 안 들게 되는 거죠. 거래에서 큰 비용이 든다는 말은 거래를 하기 위해 가지고 많은 자원을 쓴다라는 겁니다. 내 시간을 쓰고 그 다음에 내 돈을 뭔가 하면 이 재산이나 자원을 쓰는 겁니다. 찾으러 다니고 찾기 위해 가지고 만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그 자원을 쓰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자원을 쓸 필요가 없게 되니까 그 자원이 보다 내 본질적인 또 다른 생산에 더 집중하게 된 거죠. 그렇게 되면 전문화가 더 촉진됩니다. 자, 어떻게 봐서 뭐 이렇죠. 화폐가 발전됨에 따라서 상업의 파이는 주는 겁니다. 화폐가 기능이 없으면 이 쌍방간 일치 문제를 찾기 위해 가지고 많은 자원이 드는 거죠. 그 이야기는 상업에 많은 투자가 생기고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데 화폐가 발전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비용이 없어지죠. 그럼 상대적으로 상업의 비용은 뭐 줄어들게 되는 셈입니다. 상업의 파이는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보다 뭔가 하면 제조업이라든지 본질적인 생산 과정에 조금 더 집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으로써 오히려 뭔가 하면 생산의 효율성은 높아지고 생산성은 높아지는 그런 큰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효율적인 화폐를 만든 것이 경제 발전에 훨씬 좋은 기여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전문화의 촉진이라는 식으로 이제 설명이 되는 거죠. 그럼 이런 쌍방의 일치 문제, 거래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화폐는 어떤 것이 이런 기능을 잘 하느냐? 쭉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종류를 써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세계사 시간에 배울 때는 뭐 최초의 화폐라 그러면 소위 조개, 뭐 그리스 시대에 조개를 가지고 썼다. 그러니까 뭐 조개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소금을 가지고 쓰고 그 다음 쓰는 것이 뭐 흔히 많이 쓰는 걸 합니다. 그러니까 뭐 동양에서는 아시아에서는 쌀, 뭐 이런 곡식, 뭐 이런 것도 쓰게 되는 거죠. 뭐 그런 여러 가지 종류가 썼습니다. 자, 그런 것이 왜 그렇게 발전됐느냐라는 걸 보면 다 이런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것도 써보고 저것도 써보고 해가지고 점점점 많이 만족시키는 걸로 해가지고 지금 진화가 된 겁니다. 자, 기준으로 보면 첫 번째 표준화가 용이해야 된다. 딱 뭔가 하면 뭐 일정 양이다 그러면 그 양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얼마 액수만큼 거래하고 싶다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1g만큼, 1kg만큼 하고 바꾸면 되는 그런 식으로 표준화가 용이해야 되고 그 다음에 널리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든 누구든지 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다 받는 거죠. 그래서 보통 많이 쓰는 물건을 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가치를 나눌 수 있어야 된다. 자, 한 덩어리 나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개 나눠 가지고 거래마다 뭔가 큰 거래 작은 거래 액수가 다 다른데 이 화폐의 매개수단이라는 것은 필요에 따라 가지고 잘 자를 수 있어야 된다 거죠. 가치를 나눠서 있는 대표적인 유명한 화폐가 어디죠? 태평양에 있는 어떤 섬에 뭔가 큰 돌 석상이 있죠. 그걸로 유명한 섬이 있습니다. 돌석상, 사람 한 뭐 10명 정도 무게 정도가 되는 돌석상, 10명 뭐 100명이 모르겠습니다. 엄청나게 무거운 돌석상이 그 섬에 똑같은 돌석상이 뭐 수백 개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이게 뭐냐 보니까 저게 화폐더라라는 거죠. 알고 보니까 저게 화폐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그 화폐는 교환을 할 때 들고 주고 받고는 못합니다.
단지 그 위치는 그대로 있는 것이고, 저 위치에 있는 저게 이제 네 거 됐고, 그게 내 거 됐고,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화폐는 화폐인데, 그런 화폐들 같은 경우에는 가치를 나눌 수 없는 화폐죠. 한 덩어리가 큰 하나고, 그 다음에 갖고 다니기 쉬워야 된다는 거죠. 그런 화폐는 갖고 다니기 힘들죠. 근데 갖고 다니기 쉬운 것이 누구든지 바로, 그 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좁은 섬이고, 모두가 다 알기 때문에 저기 있는 저 돌에 이제 내게 이제 너 거 됐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걸 사람들이 다 인식하고 재산권을 이제 인정을 하니까 가능한 거지. 보통은 뭔가 하면 이 대륙에 있는 사람들은 어디에 뭐가 있는지, 그 다음에 누구 재산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그 남들한테 인정받는 것이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직거래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바로 물건 주면 이 화폐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가지고 다니기 쉬워야 되고, 그 다음에 가치가 또 안정적이어야 된다. 가치 변동이 심하다 그러면 그걸 이제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지금은 이 정도 가치라고 생각해서 받았는데 갑자기 가치가 떨어져 버렸다. 그러면 받은 사람은 갑자기 이제 손해를 보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일이 없는 안정적인 가치를 가져야 된다. 이런 것들이 교환의 매개수단이 일반적으로 가져야 될 요건들입니다. 요건들이고, 여러 가지 아까 말한 대로 뭐 조개를 써보기도 하고 소금을 써보기도 하고 식량을 써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금속을 써보기도 하죠. 그런 식으로 이제 상품 화폐들이 진화한 것은 이 기준들을 점점 더 많이 충족시키는 것을 찾으면서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소금 같은 경우에는 뭐 굉장히 리스크한 것이 가치가 떨어진 게 아니라 가치가 없어집니다. 갑자기 비만 한번 맞으면 소금이 쌍노가 없어지죠. 그런 위험이 있는 거죠. 그런 위험이 있어가지고 또 그렇고, 조개 같은 경우에는 뭐 본질적인 가치가 없어가지고, 그게 뭐 처음에는 그거밖에 없어가지고 그걸 썼는데, 써보니까 누구는 믿기도 하고 누구는 쓰지도 않고 뭐 그런 문제가 생기더라. 그래가 조개는 없어지고. 그 다음부터 이제 식량 같은 것이 조금 여기에 가까워집니다. 표준화가 용이하고 무게로 달 수 있는 거니까 널리 받아들여지고, 뭐 한국 사람들은 쌀을 다 먹으니까, 그 다음에 가치를 나눌 수 있고, 그 다음에 갖고 다니기가 뭐 불가능하진 않죠. 쉽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 정도고, 돌보다 훨씬 낫죠. 그 다음에 가치도 쌀값이 좀 떨어지긴 하지만 뭐 떨어져봐야 얼마나 떨어지겠냐는 거죠. 그래서 쌀 같은 것이 이제 이런 정도를 만족시키는데, 근데 이제 그보다 더 만족시키는 것은 이제 금속이 되는 거죠. 그 다음으로 가는 것이 이제 금속이 되는 것이 금화은화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이제 금속이 많지가 않았기 때문에 대신에 뭐 국가가 뭐 튼튼한 뭐 우리나라는 사실 농경사였기 때문에 국가가 옛날부터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에 의한 신뢰를 바탕으로 이제 금속화폐, 금은은 아니고 주로 뭔가 하면 동으로 되어 있는 화폐들이 주주된 화폐들이 발행됐죠. 엽전이라는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기능을 가지죠. 그런 것들이 뭔가 하면 이런 조건들을 충분히 잘 만족시킵니다. 근데 엽전도 이제 문제는 그거죠. 이거 현재도 마찬가지인데, 통화 관리를 잘못하면 빠르게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엽전의 발행량을 갑자기 늘리면 엽전의 가치가 엄청 떨어집니다. 그러면 고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이 지금 굉장히 현대적인 개념이다 라고 생각하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 때, 조선 말기 고종 때 대원군이 당백전을 발행해가지고 경복궁을 중건했다. 라죠. 지금 이제 정부 청사 앞에, 뭐 바로 옆에 있는 지금 이제 이제 경복궁에서 정부 청사가 빠졌죠. 빠졌고, 어쨌든 경복궁이 있죠. 그죠? 그 경복궁이 뭐 임진왜란 때 불타서 딴 데 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대원군 때 나라의 위상 차원에서 뭔가 하면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그것을 다시 정치인 겁니다. 다시 짓는 건데, 그 과정에서 당백전을 발행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발생한 거죠. 그러면 전 국민이 뭔가 하면 그만큼 그러니까 기존의 엽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이 재산이 줄어든 겁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인플레이션 텍스, 가치가 빠르게 떨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현재도 존재하고 있는 그런 통화 정책의 관련 부분입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교환의 매개수단의 필요 조건이죠. 자, 그래서 화폐의 기능, 첫 번째 교환의 매개수단이다. 뭐 첫 번째고 뭐 기능 하나만 돼보라 그러면 그때는 당연히 교환의 매개수단입니다. 그리고 이 이유 때문에 화폐가 생긴 것이고 존재 이유고, 그 다음에 이 매개수단으로서의 충분 조건, 필요 조건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다 라는 거죠. 이런 조건이 만족시키는 매개수단이 해야 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화폐의 기능으로 한 두 개를 더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부가적으로 나온 기능입니다. 거래 목적으로 화폐를 쓰다 보니까 화폐가 이런 기능도 하구나 라는 거죠. 그 다음으로 나온 것이 계산단위인 겁니다. 자, 거래할 때 이거 주면 이 화폐로 얼마더라 라고 하다 보니까 이제 모든 물건에 대해 가지고 화폐로 그 물건의 가치를 표현할 수 있게 된 거죠. 즉 경제적 가치를 측정하는 데 사용되더라. 그러니까 모든 물건의 가치 또는 우리가 그걸 가격이라 그러죠. 현재 쓰고 있는 화폐로 보면 가격이라 그러죠. 모든 물건의 가치를 화폐로 다 표현할 수 있고, 그다음 물건뿐만 아니라 뭐 서비스 아니면 재산 아니면 소득, 온갖 경제 활동 모든 것을 다 이 화폐로 표현하더라. 하다못해 사람 목숨까지도 표현합니다. 이게 이제 비인권적인 이상한 이야기지만 뭐 굳이 그거를 계산해야 될 이유가 있다. 예를 들어 누가 죽었다. 그런 경우에 그 유족들한테 손해보상을 해줘야 된다. 뭐 살인이라든지 아니면 어쨌든 고의가 아니더라도 죽게 되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형사적인 처벌은 받고 플러스 뭔가 민사적으로 거기에 따라 가지고 그 가장이 죽었다. 그러면 가족들한테 보상을 해줄 때 이 사람한테 얼마를 보상해 줘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소위 그걸 뭐 막말로 이야기하면 목숨값인 거죠. 목숨값까지 돈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재판을 할 때 뭔가 하면 이 사람은 이 정도 소득을 평생 낼 수 있을 테니까 그러면 이 정도 보상해 주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별다른 직업이 없었다 그러면 소위 일용직으로 합니다. 일용직 그러면 뭐 한 시간에 만 원씩 해가지고 하루에 8만 원. 그 다음에 그게 뭔가 하면 한 달에 4주 그러면 8, 4, 38, 일주 그러면 40, 8, 5, 40만 원. 그 다음에 한 달 그러면 4주 그러면 4, 40, 160만 원, 한 200만 원 정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한 달에 200만 원, 1년에 한 2,500만 원, 그 다음에 10년에는 2억 5천, 20년에는 한 5억, 이런 식으로 계산해가지고 보상을 해주라. 라고 판결을 내리는 거죠. 근데 판사가 그런 판결을 내릴 때는 경제적 가치 중에서 사람의 목숨까지 마저도 지금 돈으로 측정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꼴이죠. 그래서 실제 이 돈은 화폐라는 것은 굉장히 여러 군데 모든 경제 활동에서 지금 다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용함으로써 거래 비용을 낮추더라는 거죠. 모든 거래가 굉장히 원활하게 되더라. 좀 극단적인 이야기지만 그런 재판이나 그런 이 여러 분쟁이 있는 경우에도 그 분쟁을 돈 단위가 없었다 그러면 그 분쟁을 해소하는 비용이 훨씬 높았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마저도 그래도 옛날보다는 저비용으로 이 분쟁을 해소할 수 있더라. 이게 이제 또 화폐의 기능이죠. 계산 단위로 쓴다. 그 다음 세 번째로 또 등장한 것이 가치의 저장 수단입니다. 즉 이거 자체를 그냥 주머니에 많이 넣고 있으면 굳이 다른 재산,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아니면 금융재산보다는 그 화폐 자체로서 가치 저장 기능을 하는 겁니다. 시간을 두고 구매력을 저장하는 수단이죠. 당장 안 쓸 돈, 10년, 20년 뒤에 쓸 돈까지도 화폐로 가지고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능까지 하게 됩니다. 즉, 다른 자산들도 이런 기능을 수행하는데, 아까 말한 대로 부동산이나 아니면 금융자산, 은행 예금이나 아니면 주식이나 채권이나 펀드라든지 그런 것도 하지만, 그 중에서 하나 뭔가 현금도 이런 기능을 하는 겁니다. 화폐는 모든 자산 중에서 가장 유동성이 높은 자산이지만 인플레이션 기간에는 가치가 하락한다. 자, 왜 가치를 화폐로 부여할 것이냐? 부여할 것의 장점과 단점을 보자라고 이야기하면 첫 번째 장점은 유동성이 가장 높다는 거죠. 유동성이 높기 때문에 이게 뭔가 하면 언제든지 현금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화폐가 뭔가 하면 가장 유동성이 높습니다. 화폐 자체는 유동성 100입니다. 100이고
그 다음에 화폐하고 비슷한 그 요구분 예금이랄까 그것도 유동성이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화폐에 가까울수록 유동성이 높다. 언제든지 쓸 수 있다. 사용할 수 있다. 지급 결제로 쓸 수 있다라는 것이 제일 장점이지만 그 다음에 이제 단점의 문제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가치가 하락한다. 물가가 오르면 그 가지고 있는 내 돈의 가치가 떨어져 버린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에 따라 가지고 뭔가 하면 적절하게 보유를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단점으로 이야기하면 화폐로 가지고 있으면 다른 자산으로 가지고 있어 발생할 수 있는 그 기대 수익을 포기해야 된다는 거죠. 다른 자산이라 그러면 제일 화폐에 가까운 것이 예금이 되겠죠. 즉 예금에서의 이자 아니면 투자에서 주식에서의 주가 상승에 따른 수익률, 채권에서의 이자 이런 것들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치 변화 아니면 사용 비용에 따른 그런 수익을 포기해야 된다는 거였죠. 그래서 이런 장점이 있고 대신에 인플레이션이라는 비용과 그 다음에 또 다른 얻을 수 있는 기회비용을 포기한다는 거죠. 그 두 개 중에서 뭔가를 고려해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화폐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화폐를 가치의 저장 수단으로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은 비합리적입니다. 비합리적이죠. 비합리적인데 근데 여기에 언급 안 한 것 중에서 화폐의 하나의 장점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화폐를 가치 저장 수단으로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데 누구를 옛날에 한 10년 전인가에 신문 기사가 생각나는데 어떤 건설업체 아마 사장의 뒤져보니까 이 사장이 원룸을 하나 가지고 있으면서 그 원룸에다가 현금을 싸가지고 소위 현금 침대가 됐어요. 침대만큼 현금을 싸가지고 신사임당 할머니 가지고 침대 크기만큼 현금을 싸가지고 가지고 있습니다. 왜 돈을 거기 가지고 있었냐? 인플레이션 비용, 그 다음에 이자 수익을 다 포기하고 왜 거기 가지고 있었냐 그러면 참 황당하게도 그 건설업체의 주인은 자기 아버지가 회장이고 그런데 이 사장인 아들이 자기 아버지 돈을 빼돌린 거죠. 빼돌려 가지고 이 은행에다 맡겼으면 다 덜통이 나죠. 국세청에도 덜통이 나고 다 덜통이 납니다. 자기 아버지 돈을 빼돌리고 그 다음에 국세청에서도 피하기 위해 가지고 그걸 현금화해서 현금으로 가지고 있던 거죠.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탈세라든지 세금을 안 낸다든지 그 다음에 뭔가 하면 어떤 이 적발이 두려운 경우 적발을 피하고 싶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현금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용도에서 화폐를 가치의 저장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화폐를 가치의 저장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은 별로 정상적인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불법이랄까 아니면 탈법이랄까 진짜 범죄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범죄가 많고 범죄 행위인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범죄 아니더라도 뭔가 도덕적 해이랄까 아니면 뭔가 좀 구린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옛날에는 또 어떤 지역에 땅을 파보니까 소위 마늘밭을 파보니까 그 안에도 5만 원권으로 뭔가 비닐 봉지에 싸가지고 엄청난 돈이 발견되고 이제 그거는 이제 불법 카지노 운영하는 사람들이 이 서로 동업자끼리 감옥에 갔는 동업자 돈으로 거기다 묻어놨던 돈이었죠. 등등. 그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이야기하면 박근혜 정권이 들어서고, 그러니까 지금 이 전 정권이죠. 문 정권, 그 바로 전에 박근혜 정권이었죠. 박근혜 정권이 들어서면서 박근혜 정권은 세금은 안 올리고 또 이런 것들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그게 말이 되냐? 세금을 안 올리는데 돈이 어디 있느냐? 대신에 세원을 더 확충하겠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이야기는 탈세를 줄이겠다라는 거죠. 탈세를. 그러니까 탈세를 더 적극적으로 줄여가지고 그 돈 가지고 이런 사업을 다 하겠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대통령으로 취임하기 전부터 그 이야기 하니까 그때부터 하면 엄청 잘 팔린 것이 금고입니다. 금고가 엄청나게 잘 팔리고 그 다음에 통화 공급량이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현금 발행액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뭔가 하면 세금을 더 내야 될 사람들. 많은 경우가 이제 고급 자영업자들입니다. 뭐 지금은 많이 이제 해소됐지만, 뭐 변호사랄까 뭔가 뭐 현금으로 가는 사람들 많죠. 아니면 이제 의사 중에서 뭔가 하면 이 뭐 그 미용이랄까 이런 부분에서 뭔가 현금으로 하면 뭐 많이 깎아준다. 어디든지 큰 현금으로 많이 깎아준다 그러면 그건 다 탈세라는 겁니다. 탈세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가세를 깎아주는 거죠. 부가세고, 일반적인 거래는 부가세고, 그 다음에 병원 같은 경우에는 개인 사업이기 때문에 개인 사업소득, 개인 소득으로 간주된다 그러면 그게 많이 받는, 예를 들어 가지고 한 10억대만 매출이 이상 되는 병원이라 그러면 그거는 매출액당 거의 한 40% 이상은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40%, 50% 깎아줄 수 있는 거죠. 절반으로 해준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절반으로 해줄 수 있는 것은 절반만큼 세금을 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소위 탈세를 하기 위해 가지고 금고를 엄청나게 사들였던 겁니다. 그런 것이 이제 그런 사람은 단 금고를 사가지고 그 금고 속에다가 화폐를 가치지정선으로 채워넣는 거죠. 왜냐하면 세금을 덜 내려고. 뭐 그래서 이런 용도로 쓰기도 합니다. 이런 용도로 쓰기도 하는데, 근데 대부분 이런 용도는 뭐 바람직하지 않는 것이 많다. 그죠? 자, 이게 이제 화폐 기능이다. 뭐 3대 기능, 뭐 교환의 매개수단, 계산 단위, 그 다음에 가치 지정 수단. 그 다음에 이제 것이나 그런 데서 4대 기능이라고 하죠. 그러면 하나가 되어 있는 것이 이연된 지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연된 지출이라는 것은 뭐 빚을 갚는 것이죠. 빚을. 그러니까 빚을 졌다. 그러면 나중에 뭔가 하면 뭐 내가 뭐 1,000만 원 그 돈을 빌렸다. 그럼 나중에 뭔가 그 1,000만 원을 한 달 뒤에, 1년 뒤에 갚겠다. 그러면 1년 뒤에 그걸 갚는 그런 것을 이연된 지출이라고 합니다. 뭐 근데 그건 조금 특이하기 때문에 그거 빼고 보통 이제 3대 기능을 이야기하죠. 이게 화폐의 주기능입니다. 근데 이 두 개는 분명히 부가적인 기능입니다. 부가적인 기능이고, 자, 생각을 해보라고. 가치지정수단은 사실은 화폐의 본질적인 기능은 아닙니다. 화폐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고, 그리고 이런 기능을 화폐가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는 거죠. 바람직하지도 않고, 화폐의 기능 딱 하나, 교환의 가치입니다. 교환수단이라는 거예요. 교환수단이 화폐의 절대적인 제1의 기능입니다. 그냥 부가적으로 이런 게 나타났고, 그러나 이제 부가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이 계산 단위로 기능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한 기능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급 결제 시스템의 진화에 대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화폐가 발행됐다는 것이 하나의 지급 결제 시스템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게 진화하고 있다는 거죠. 자, 화폐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지급 결제를 하는 겁니다. 그냥 물물 교환이 아니라, 어려운 물물 교환이 아니라 화폐를 통해서 쉽게 거래를 할 수 있는 거죠. 쉽게 거래를 했다는 것이 지급 결제 시스템입니다. 이 지급 결제 시스템이 처음에는 이제 뭐 물물 교환이었죠. 어려운 물물 교환이었다가 그 다음에 상품 화폐가 나왔습니다. 조개라든지 소금이라든지 아니면 뭐 식량, 쌀이라든지 더 나아가지고 금속까지 가치가 있고 쉽게 표준화되고 분할 가능한 상품으로서 귀금속, 금화, 은화까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종종 담배가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1차 대전이나 2차 대전 영화를 보면 포로 수용소에서 담배로 소위 거래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은 담배가 거의 악으로 분류가 되는데, 이때만 해도 담배가 얼마나 포용적이었냐 그러면 포로들한테도 담배를 나눠줍니다. 포로들한테도 담배는 비급을 해줍니다. 밥과 비슷하게. 그러니까 이때 1970년대, 8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담배는 거의 그런 필수품으로 봤던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군대에서도 군인들한테도 담배는 국가에서 그냥 공짜로 다 나눠줬죠. 나눠줬습니다. 1인당 뭐 이틀에 한 값씩인가 그렇게 나눠줬습니다. 내가 군대 있을 때도 군대에서 담배를 줬어요. 지금이라면 상상을 못하겠죠. 그 나쁜 것을 피우는 것을 막아야 될 국가가 왜 공짜로 나눠주냐 하겠지만 그랬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뭔가 하면 그때는 누구든지 담배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담배가 이 교환 수단이 됐던 겁니다. 화폐가 됐던 거죠. 그러니까 이 상품 화폐까지 갔다가 그 다음 단계로 온 것이 지금 쓰고 있는 그 지폐 동전 단계입니다. 이 지폐 동전 단계를 우리가 법화라고 이야기하죠. 법화라는 것은 리걸 텐더, 그러니까 법적은,
법적인 리걸 텐더라고 합니다. 이거로 법적으로 보장되는 소위 교환 수단이다. 법적인 화폐인 거죠. 정부가 통용을 선언하고 그 통용을 인정하는 거죠. 통용을 인정한다는 것이 정부가 이 가치를 보장한다라는 건 아닙니다. 통용의 인정을 어떤 식으로 하는가 하면 정부가 정부 거래에서 무조건 이걸 받는다는 거죠. 세금을 낸다든지 정부가 어떤 거래를 할 때는 다 이 돈을 받는다는 겁니다. 개인의 거래에서 강제를 시키는 건 아닙니다. 아니고 그러니까 국가가 거래할 때는 이걸 받는다라는 걸 통해 가지고 통용을 선언하고 통용을 보장한 거죠. 그게 이제 리걸 텐더입니다. 자, 이게 왜 나왔냐라고 하면 봅시다. 자, 질문 하나 있었는데 이거 설명을 하고 하죠. 이게 왜 나왔냐 그러면, 자, 이때 상품 화폐는 사람들이 이 화폐를 어떻게 믿고 받았느냐 그러면 그 화폐 자체에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믿고 받았습니다. 그게 소금도 필요하니까 뭐 다시 교환용으로 쓸 수 있고 아니면 내가 쓸 수 있으니까 받은 거고, 식량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금화 은화도 뭔가 하면 이거는 뭐 언제 어디 가더라도 이 가치는 안 변한다 라고 믿기 때문에 그걸 받았던 겁니다. 그 화폐 자체에서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받았는데, 자, 여기서 이렇게 진화하는 이유는 그런 식으로 화폐를 만들다 보니까 화폐의 필요성은 자꾸 넣는데 공급이 안 되는 겁니다. 금화를 자꾸 더 찍으려면 금이 자꾸 더 필요한 거죠. 근데 세계적으로 금 채굴량이라는 건 빤합니다. 더 이상 만들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금 대신에 뭔가 하면 금하고 똑같은 기능을 하는 것을 만들어야 되겠다. 저비용으로 금을 딴 데도 못 쓰고 이런 정도만 다 쓰고 그것도 모자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다른 반대적인 경우, 갑자기 골드러시가 생기고 세계적인 금광이 하나 발견되면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이 또 엄청나게 생깁니다. 그런 사건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금을 사용하니까 가치가 유지된다고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또 가치가 또 갑자기 떨어지는 경우도 발생하는 거죠. 이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그런 것을 뛰어넘는 하나의 가치를 만들자 싶어가지고 그때 만든 것이 이 법화입니다. 국가에서 보증하는 거죠. 국가에서 보증하는데 거래는 국가가 받는다라는 것으로 보증을 하고, 그 다음에 가치 유지는 뭐냐? 가치는 소위 이걸 발행하는 중앙은행이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 가치를 유지하겠다. 그리고 유지하는 정책을 하는 거죠.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그리고 그 국가를 믿게 되니까, 발행시를 믿게 되니까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지폐가, 화폐가 된 겁니다. 이 법화가. 뭐 이게 뭐 그러면 그 옛날에는 왜 이렇게 안 했느냐? 국가라는 게 생기고 난 뒤에 되는 겁니다. 국가 개념이라는 게 생긴 게 얼마 안 됩니다. 긴 우리 인류 역사에서 국가라는 개념이 생긴 게 1700년대, 거의 1800년대 정도에 생겼습니다. 소위 유럽에서는 중세가 무너지고, 그 다음에 도시국가가 있다가, 그때부터 도시국가부터 이제 국가 개념이 좀 생기다가 이제 좀 커가지고, 뭐 비스마르크 때 뭐 독일이 하나의 여러 지역에 합쳐가지고 하나의 국가 개념이 생기고, 아마 비스마르크 그때가 국가 개념이 처음 생길 때로 보는 겁니다. 그 전까지만 봐도 유럽 전체를 본다 그러면 이건 다 또 왕족들은 다 같은 가문입니다. 유명 가문이 있죠. 이 가문이 뭔가 하면 이 프랑스 왕도 하고 스페인 왕도 하고 뭐 오스트리아 왕도 하고 다 겸하기도 하고 뭐 이랬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개념의 국가는 안 생겼던 거죠. 그런데 그게 이제 국가 개념이 비스마르크 때 1700년, 1800년 때 독일 비스마르크 때 그때가 이제 근대적인 개념이 생기고 근대 국가 개념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국가 개념이 생기고 그 다음에 국가의 통제권이 생긴 거죠. 통제권이 생기니까 개념도 생기고 통제권도 생기니까 국가가 행정력이 생기죠. 행정력이 생기니까 이게 가능한 겁니다. 행정력이 영향을 못 미칠 때 이거 발행해봐야 아무도 안 쓰는 거죠.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국가가 행정력이 생기니까, 힘이 생기니까 그걸 믿고 이제 사람들이 이걸 쓰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세계적으로 모든 나라들이 자기 돈을 발행해 가지고 이 법화로서 이제 이 교환의 매개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러니까 바트제에서 상품화폐에서 법화로 지급결제 시스템이 진화한 겁니다. 근데 이제 법화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더 나갔죠. 실제적으로 화폐는 많이 안 씁니다. 지금은 이제 전자적인 지급결제 시스템으로 바꿨습니다. 이게 더 나은 것이 전자적인 지급결제 시스템입니다. 자,
그 하기 전에 지금 금방 한 친구가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했는 게 지역화폐도 법화로 볼 수 있는가? 라는 질문했습니다. 아닙니다. 지역화폐는 법화는 절대 아닙니다. 지역화폐는 이름이 화폐라 붙었지 화폐는 아닙니다. 그래서 참 사람들이 이 화폐를 잘 모르면서 화폐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뭘 지역화폐라는 이름을 붙이고 암호화폐라는 이름을 붙이고 온갖 데다 화폐라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화폐의 위상을 취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역화폐라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상품권입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쉽게 말하면 상품권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상품권. 뭐 신세계 상품권 아니면 옛날에 금광지하 상품권. 요즘은 상품권 소비가 좀 줄긴 줄었습니다. 상품권은 누구든지 발행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는 아니죠. 상업적으로 어쨌든 법인이 되고 법인이 그걸 이제 발행권을 가지게 되면 일반적인 그 기업들도 발행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마트나 아니면 뭐 신세계나 아니면 롯데마트나 이런 데서 상품권을 발행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제일 많았던 게 옛날에 구두 상품권이었죠. 뭐 선물 관행 뭐 이거하고 섞여가지고 이상하게 그게 됐는데 사실은 상품권이라는 것이 그 외에도 기업들이 자금 조달 수단으로도 많이 활용됐습니다. 활용됐고. 그러니까 상품권은 일종이고 지금 또 지역화폐가 발행되는 법적 근거는 똑같이 상품권입니다. 상품권과 같이 뭔가만 발행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법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류의 교환 매개수단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국가가 그 가치를 보장하는 그런 법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건 법화의 기능은 전혀 아닙니다. 아니고 그냥 하나의 일종의 상품권이다. 왜 그걸 발행했느냐? 미스테리죠. 근데 그걸 시작할 과정에서 내가 좀 이걸 발행하겠다 그러니까 이 지역화폐를 제일 먼저 발행한 것이 강원도입니다. 강원도가 먼저 발행해가지고 지금 전국적으로 발행을 하고 있어요. 그걸 발행하겠다는 날 여전히 그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논리적으로 나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못하겠는데 뭐 발행한 측에서는 뭔가 하면 뭐 그걸 통해 가지고 지역 상공업을 활성화시키고 하는데 지역화폐가 있다고 해가지고 매출이 늘어납니까? 안 늘어나요. 대체지 보통. 대체지. 그러니까 신용카드 결제할 걸 대신에 지역화폐를 쓰는 거죠. 근데 초기에는 발행했는데 지역화폐가 잘 유통이 안 됐어요. 안 됐는데 물론 이제 받는 데가 많잖아 그렇지만 뭐 번거롭고 일단 잘 모르고 하니까 그러다가 이제 요즘은 굉장히 많죠. 많은 것은 왜냐하면 발행할 때 10% 깎아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국가 세금을 들여가지고 사람들한테 지역화폐 쓴 사람한테 10%씩 깎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10%씩 덜 받고 소위 지역화폐라는 상품권을 받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신세계 상품권을 10% 깎아준다. 그러면 신세계 상품권은 뭐 동이 나죠. 아니 3%만 깎아줘도 동이 납니다. 10%까지 필요 없어요. 3%만 깎아준다 그래도 사람들이 다 뭔가 하면 그거 사가지고 이마트 가서 장보지. 봐도 카드 결제 안 하겠죠. 3%만 이득을 보니까. 지역화폐는 5%를 깎아줘도 사실은 처음에는 잘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 되니까 10%를 딱 깎아주니까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이 다 줄 서가지고 그거를 발행받아가지고 돈을 쓰죠. 나도 그래요. 매달 초 나올 때마다 한도까지 다 그걸 바꿉니다. 바꾸고 씁니다. 개인적으로 쓰는 사람이 유리하죠. 유리하니까 당연히 쓰죠. 근데 그 비용을 따져본다 그러면 이건 국가적으로는 바보짓인 겁니다. 10% 깎아주는 만큼 세금을 쓰는 건데 그 돈을 왜 내 같은 사람한테 10%만큼 보조금을 주냐라는 얘기죠. 꼭 필요하면 뭔가 하면 진짜 자영업자다, 지역 자영업자한테 그만큼 뭔가 하면 팔 때 싸게 팔면 보조금을 주는 게 훨씬 낫죠. 그 액수만큼은. 지역 자영업자한테 뭐 보조금을 준다든지 팔 때 뭔가 하면 예를 들어 깎아준다든지 그러면 진짜 매출도 더 늘어납니다. 그런데 파는 가격은 동일하고 뭔가 사는 사람이 훨씬 더 싸게 살 수 있게 만드는 거죠. 이런 거는 결국은 뭔가 하면 이 소득재분배의 세금 제도에서는 역행하는 겁니다. 누가 이 제도를 잘 활용하냐 그러면 돈 많은 사람이 더 많이 활용해요.
뭐, 그죠. 가난한 사람일수록 뭔가 하면 한 달에 30만 원 살 수 있다. 그래도 30만 원이 없어가지고 첫날 못 삽니다. 그러면 거기서 3만 원 정도 깎아가지고 살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하면 실제 우리가 그 세금을 이야기했던 누진세를 통해 가지고 가난한 사람은 세금을 안 받고 아니면 가난한 사람은 소득이 낮은 사람은 보조금을 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제도는 뭔가 하면 그런 소득하고 관계없이 다 경쟁을 시켜버리면 경쟁에서는 가난한 사람보다 소득 많은 사람이 경쟁이 더 있어요. 더 잘 알고 더 잘 챙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소득 분배 차원에서도 이거는 오히려 반대로 가고 있는 세금을 낭비하면서 세금은 왕창 쓰면서 실제 뭔가 하면 기능은 반대쪽으로 하고 있는 별로 의미가 없는 제도입니다. 그 돈을 직접 실제적으로 뭔가 하면 국가가 뭔가 하면 가난한 사람이랄까 힘든 사람한테 도와주고 싶다 그러면 직접 힘든 사람 가난한 사람한테 도와주는 거죠. 그걸 전 국민들을 보고 돈 나눠주고 뭔가 하면 자 알아가 가난한 사람한테 돈을 쓰십시오. 그러면 효과가 뭔가 하면 엄청나게 줄어드는 겁니다. 조금은 있겠죠. 조금은 있겠죠. 그런데 그 많은 돈을 쓰고 뭔가 하면 효과는 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경제학자들이 긴급 재난지원금도 그걸 왜 전 국민에 나눠주느냐. 진짜 코로나 때문에 힘든 사람들, 힘든 자영업자라든지 아니면 코로나 때문에 일을 못해가지고 월급을 못 받는 사람한테 나눠주지. 전 국민에 나눠주면 뭐 예를 들어 공무원 같은 경우 코로나라고 해가지고 뭐 소득이 주는 게 없죠. 대부분 월급쟁이들 내 같은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도 나눠줄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진짜 필요한 사람 있는 재원이 무한대라면 무조건 줘도 뭐 관계없겠지만 재원도 없고 안 돼가지고 뭔가 빚을 내가지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갚아야 됩니다. 국가 부채를 내려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나중에 갖게 만들 부채를 만들어가지고 낸 돈 가지고 그냥 전 국민에 나눠준다. 라는 것은 경제학자들 보기에는 이해가 안 되는 제도죠. 그게 이제 재난지원금도 마찬가지고 지역화폐도 다 그런 마찬가지 비효율적인 제도다라는 거죠. 진짜 뭔가 하면 그 전 국민을 위하는 그런 제도는 아니지 않는가라는 것이 하나의 판단입니다. 자, 지역화폐에 대한 이제 문의가 들어서 그런데, 그러니까 지역화폐 좀 황당한 제도죠. 곧 이제 없어질 겁니다. 곧 없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경제를 모르는 사람들이 뭔가 경제에 기여를 하고 뭔가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잘못 만들어지는 아이디어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면 뭔가 이제 근데 이제 경제학자들이 거기에 대해 가지고 제대로 뭔가 조언을 하고 이건 아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더라도 이상하게 이분들은 뭔가 하면 그 이야기를 안 들으려고 그래요. 안 들으려고 그러고 특히 금융이 되면 뭔가 하면 자기들도 복잡해가 모르겠다. 근데 뭐 하나 꽂히면 뭐 무조건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안에 좀 재밌던 게 이러면서 뭔가 하면 이게 굉장히 큰 업적을 달성했다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 지역화폐를 추진하는 그 지금 하고 있는 지역 이 공무원들이 무슨 업적이냐? 자, 지역화폐 우리 이만큼 발행했다는 거죠. 이만큼 발행해냈다. 깎아주면 깎아줄수록 잘 발행되는 거죠. 그게 발행이 많이 됐다. 사람들이 많이 쓴다고 해가지고 그게 경제에 도움이 됐냐는 거죠. 근데 공무원들은 뭔가 하면 자, 내 업무가 있다. 그러면 내가 이 지역화폐 발행이다 그러면 발행 많이 시키면 무조건 내 실적이 좋다고 판정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장하는 거죠. 더 실적이 더 올라 그러면 세금을 더 많이 쓰면 됩니다. 아까 말한 대로 5% 깎아준 거 대신에 10% 깎아주면 다 하루 만에 몇 시간 만에 다 없어집니다. 세금 더 많이 쓰면 발행은 많아지고 그러면 나는 실적을 많이 쌓았고 그 다음에 지역경제에 기여를 많이 했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거는 이제 어떤 경제정책의 경제적 효과를 잘 모르고 이야기하는 엉뚱한 주장입니다. 경제적 효과라는 것은 그걸 통해 가지고 실제 예를 들어서 원하는 지역 상공업자들이 옛날보다 매출이 늘었냐는 겁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판단을 해야지 매출이 안 늘었고 그냥 기존에 카드 쓰던 것을 지역화폐로 대체했다. 무슨 의미가 있냐는 얘기죠. 물론 이제 카드라는 것이 카드가 대기업이 그 사업을 하기 때문에 대기업 하는 일을 좀 줄였다. 라는 걸로서 뭔가 하면 뭔가
성취감을 얻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는 뭔가 하면 시장 경제에서 그 은폐학 게임입니다. 카드하고 뭔가 불공정 경쟁을 한 거죠. 카드하고 불공정 경쟁해가지고 카드가 하고 있는 그 부분을 많이 이제 침해해가지고 먹어버린 거죠. 뭐 그렇다 그러면 카드 업체는 또 다른 식으로 뭔가 하면 뭐 유지하고 돈을 벌고 하게 되겠죠. 하나의 이제 지급결제 시스템에서의 경쟁, 또 다른. 그러니까 이게 법화함이 뭔가 하면 전제적인 지급결제 시스템인데, 거기에 이제 지금 카드 같은 신용 지급 그 시스템이 많이 들어오죠. 거기서 또 하나 지역화폐라는 것이 들어가지고 나름대로 경쟁을 하면서 자기가 기여를 많이 했다라고 주장하는데, 이건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전자지급결제 시스템까지 가는 과정을 쭉 설명하겠습니다. 법화다음으로 나온 것이 이제 수표입니다. 수표. 요즘은 사용량이 좀 줄었지만, 뭐 10만 원짜리 자기합 수표, 이런 것들이 또 많이 거래되어 있죠. 5만 원짜리가 발행되기 전까지만 해도 10만 원짜리가 많이 거래됐습니다. 많이 거래됐는데, 그 이야기는 그때만 해도, 만 원 가지고는 거래가 충분하지 않았다. 고액권 수요가 많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게 안 되니까 10만 원짜리 수표를 많이 썼는데, 이제 5만 원권 나오니까 지금 10만 원 수표는 거의 자체를 감췄죠. 요즘은 거래는 거의 사용 안 됩니다. 뭐 그런 것들이 수표입니다. 수표는 그러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던 현금 가지고는 뭐 거래가 좀 불편하니까 좀 더 편하게 만들어 가지고 만든 거래수단입니다. 그러니까 법화 대신에 이 화폐를 개인적으로 발행한 거죠. 근데 일반 개인이 발행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금융기관이 발행한 겁니다. 금융기관이 발행하니까 사람들이 믿고 그걸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발행시는 금융기관. 물론 이제 벌써 개인책이 있습니다. 개인책이 있는데 개인책이 개인이 발행하는데 그것도 다 개인이 금융기관 계좌를 가지고 있으면 그 금융기관을 통해서 발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표를 발행해 가지고 거래를 하는 뭐 이런 경우도, 뭐 여전히 고액권 같은 경우는 이걸 합니다. 아주 고액 같은 경우에는 이걸 통해 가지고 거래를 하기도 하죠.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전자지급결제 수단입니다. 온라인 지불결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그냥 뭐 요즘 인터넷 뱅킹이라고 보면 됩니다. 인터넷 뱅킹. 이게 이제 온라인 전자지급결제로 쓰는 겁니다. 이제 이때부터는 실물이 없어지는 거죠. 요 전 단계만 해도 실물이 있죠. 화폐 아니면 수표라는 것이 실물이 있습니다. 이제는 실물이 필요 없이 은행 간 송금으로 처리된다. 이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 싶지만 사실은 이게 시작된 지 얼마 안 돼요. 1970년대 정도. 70년대에 시작됐습니다. 그전에는 모든 은행들이 은행 문 닫고 나가지고는 거래했던 이 지폐나, 뭐 지폐는 건건 나왔지만, 지폐는 숫자로 들고 가지만, 수표들을 다 들고 가가지고 서로 다 교환했어요. 은행끼리. 그래서 그게 뭔가 하면 전자적으로 이렇게 처리된 것들이 송금이, 소위 말해서 송금 같은 것들이 처리된 것이 1970년대 이후부터 된 겁니다. 그 전까지는 뭔가 하면 다 은행에 가서 은행에 수를 통해 가지고 다 결제된 겁니다. 폰뱅킹이 시작된 것도 이 70년대 이후 80년대 정도 돼야 될 겁니다. 세계적으로 봐가 70년대 아마 80년대 정도 돼 가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처음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이제 전자화폐 이 말이죠. 카드입니다. 직불카드, 그 다음에 스마트카드, 전자연금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무형으로 거래되는 것, 실물이 없이 거래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실물이 없는데 대신에 뭔가 하면 플라스틱 쪼가리 하나 가지고 그 실물의 만능적인 기능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플라스틱 쪼가리마다 뭔가 하면 한도는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한도가 직불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용카드와 직불카드의 제일 큰 차이는 직불카드는 은행 계좌하고 연결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은행 계좌의 잔고 한도 내에서 쓸 수 있습니다. 쓰면 바로 은행 계좌에서 바로 출금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좌 잔고보다 더 많은 액수는 출금이 안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장점입니다. 장점인데 장점은 뭔가 하면 일반 신용카드에 비해서 부도 확률이 없는 거죠. 일반 신용카드는 사실 신용카드가 수수료가 많다, 비싸다 하는데 왜 수수료가 비싸냐 그러면 부도가 내는 신용카드를 꽤 있습니다. 그 부도 비용 때문에 전반적으로 수수료가 높은 셈이죠. 그래서 데뷔카드하고 신용카드하고 보면 데뷔카드는 수수료가 굉장히 적어요. 굉장히 적기 때문에 실제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뭐 젊은 사람들한테는 우리 애들도 다 데뷔카드 쓰라고 합니다. 신용카드 쓰지 말라고. 저걸 쓰게 되면
은행에서 뭔가 하면 결제되고 뭔가 하면 더, 그러니까 보너스 같은 걸 더 줍니다, 따로. 그러니까 거래 수수료를 기업에 그 상거래에서 받은 것들을 일부를 되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훨씬 더 좋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과소비를 막는다. 이런 거죠. 경제관념이 덜 할 때 뭔가 하면 이 사고를 막아준다. 라는 것이 데비카드의 좋은 점입니다. 그 다음에 신용카드는 이제 그 한 달 단위로 해가지고 사실은 신용카드는 일종의 뭔가 대부업을 하는 겁니다. 한도 내에서 뭔가 한 달 내에 뭔가 대신 갚아주고 나중에 결제일 날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떤 가게에서 뭔가 하면 신용카드를 끄었다 그러면 그 끄은 거 가지고 그 가게가 신용카드 회사 가면 다음날 당장 현금을 줍니다. 현금을 준다는 것은 내 끈 내한테는 안 받았는데 준다는 것은 그 돈만큼을 사실은 내한테 빌려준 겁니다. 빌려준 거죠. 그리고 그런 식으로 나한테 빌려줬다가 나는 결제일 날 그걸 내가 갚아야 될 걸 갚는 거죠. 뭐 다 갚기도 하고 일부만 갚기도 하고 아니면 필요하면 현금을 빌리기도 하고 뭐 그런 거래를 하죠. 대신에 뭔가 하면 그만큼 또 현금 빌리면 수수료가 있고 그 다음에 거래에서 뭔가 하면 기업들 그 상거래하는 측에서의 수수료를 받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거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금을 들고 다녀야 되는 불편함, 그 다음에 잔돈을 그거 처리해야 되는 불편함을 없애는 장점이 있는데 대신에 그만큼 뭔가 하면 중간에 끼어가지고 이런 여러 비용들을 나누기 때문에 꽤 비용은 발생합니다. 그 비용 자체가 소위 현금 뭐 이용 수수료라든지 아니면 뭔가 하면 이 그 거래에서 뭔가 하면 이 카드 수수료 뭐 이런 것들이 그런 기능을 하죠. 거기에 비해서 직불카드 같은 경우에는 부도 확률이 0입니다. 그 비용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비용이 굉장히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회비도 없고 직불카드는 연회비도 없습니다. 은행에 그냥 현금카드하고 똑같이 발행해 줍니다. 연회비도 거의 없고 있었다 조금 있나 모르겠어요. 거의 없고 대부분 없죠. 현금카드는 없고 그 다음에 뭐 상당히 오히려 토탈로 잘 따져보면 이 신용카드보다는 이 베네핏이 더 좋습니다. 뭐 이런 전자적인 화폐까지도 지급 결제 시스템이 이제 진화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여러분이 물어봐도 자 여러분 주머니를 뒤집으십시오. 현금이 있어요? 지폐 동전을 가지고 있냐는 거죠. 나도 지금 주머니에 한 푼도 없어요. 현금을 안 들고 다닙니다. 택시가 신용카드를 받기 시작할 때부터는 그때부터는 현금 안 들고 다녀요. 그때부터는 이제 현금이 필요 없더라고요. 굳이. 뭐 어디 가도 카드 내면 다 결제되고 그 다음에 교통비가 문제였는데 대중교통은 카드 기능 다 하니까 됐는데 이제 택시비가 문제였는데 택시마저도 받게 되니까 이제는 전혀 현금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현금을 안 쓴다. 자, 현금 없는 사회를 향해서 가고 있느냐? 가고 있어요. 현금 없는 사회에 대한 예측은 수십 년 전에 있었지만 결실을 맺지 못하고는 있습니다. 자, 개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우리나라 통화 발행량을 본다 그러면 현금 발행량은 굉장히 많습니다. 현금 발행량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나중에 보겠지만 계속적으로 늘어나요. 현금 없는 사회로 간다 그러면 현금 발행량이 줄어야 될 건데 안 줄고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아직까지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다라는 건데 일반 사람들의 개인적인 소비 패턴을 본다 그러면 지금은 거의 현금 없는 사회로 왔습니다. 맞고 이제 우리나라도 시작했지만 뭐 현금 없는 가게들이 등장하죠. 이제 현금 내면 물건도 안 팔아요. 스타벅스 중에서 몇 개 가게가 이제 먼저 시작을 했죠. 시작은 사실은 한 5년 전 네덜란드 펍 맥주 가게부터 시작했습니다. 네덜란드의 어떤 뭐 맥주 가게부터 지금부터 우리는 현금 거래 안 한다 라고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펍 같은 맥주 가게 같은 경우 그 선술집 같은 경우에 뭐 여전히 술 마시면 투닥투닥 하기도 하고 현금 많으니까 뭔가 돈 하는 위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시끄러운 와중에 뭔가 하면 그런 잔돈 바꾸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뭔가 하면 헷갈리고 뭐 그런 부분이 있죠. 비용이 많이 드는 거죠. 그 다음에 또 그래요. 현금을 가지고 거래한다는 것은 무지 비위생적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실제 그래요. 현금에 있는 균이 뭔가 하면 변기에 있는 균보다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위생적으로도 현금 거래가 뭔가 하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거죠. 뭐 그런 등등 때문에 이제는 드디어 현금 없는 사회가 된다는 거죠. 실제 현금이 없지. 현금을 지폐나 동전, 현금이라는 것이 화폐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소위 법화, 지폐와 동전이 없어지는 사회에 가까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일반 사람들의 생활은 여기가 가까워집니다. 전자화폐는 장표에 등록한 지급결제 시스템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이다. 그래서 점점 여기에 가까워졌죠. 근데 이제 장표 시스템이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여전히 남아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현금 발행량이 아직도 줄지는 않고 늘어나고는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는데 분명히 전자화폐식으로 점점점 현금 없는 화폐, 지폐나 동전이 없는 사회로 가까워지는 것은 분명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젊은 사람들이 특히 또 관심 가지는 또 이런 게 있죠. 비트코인. 비트코인은 미래의 화폐가 될 것인가? 라고 있죠. 이런 것을 이제 비트코인이 나오고 난 뒤에 여러 아류들이 나오면서 이제는 이 전체를 합쳐가지고 우리가 암호화폐라고 그러죠. 크립토커런시, 암호화폐라고 합니다. 암호화폐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화폐냐는 이야기죠. 이게 미래의 화폐가 될 것이냐. 초기에는 이게 이제 미래의 화폐가 된다라는 꿈에 여기에 대해 사람들이 열광을 했습니다. 열광을 했는데, 자, 비트코인은 2009년에 아직도 누군지 모르지만 누구 한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한 사람 또는 두 사람이 만들었다고 보고 있죠. 그게 누구냐는 여전히 논란 중이지만 창안된 전자화폐다. 하죠. 유저들이 비트코인 거래를 검증하기 위해서 소위 마이닝이라는 과정을 진행하기 위해 컴퓨터 파워를 사용해서 비트코인 생성합니다. 즉 프로그램 속에서 그게 만들어집니다. 프로그램 속에서 만들어지는데 이 프로그램을 풀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조금씩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푸는 과정이라는 것이 컴퓨터를 돌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을 우리가 마이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광산에서 채굴한 것과 마찬가지로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프로그램 속에 숨어있는 소위 화폐를 채굴한다 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비트코인을 만들죠. 이 비트코인이 교환의 매개수단으로 기능을 하지만, 그래서 유명한 경우가 있죠. 최초의 비트코인은 미국에서 누가 비트코인 주고 피자를 한 판 시켜가지고 사 먹었다 라는 거죠. 어떤 피자집에 주문해 가네 비트코인으로 결제하겠다, 배달해 주겠냐 그러니까 또 그 피자집 주인은 이 세상을 굉장히 빨리 따라가는 사람 같더라고요. 그래 해주겠다 라고 해가지고 피자를 배달하고 비트코인을 받았죠. 근데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가격으로 봐가지고 그 피자 한 판 가격이 한 2억 원 정도, 2억 원 정도의 피자 한 판을 파는 꼴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이 그때 받은 그 비트코인을 안 팔고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그 가격이 한 2억 원 정도 됐죠. 그러나 그때는 아마 그 정도, 그 비트코인이 그 피자 가격 정도만큼 결제를 했겠죠. 그래서 교환의 매개수단으로 기능을 했고, 그 뒤에 여러 군데서 사용은 됐습니다. 사용은 됐는데, 광범위한 사용을 위해 가지고 일본의 편의점 체인에서도 받기 시작했어요. 받기 시작했는데, 실제 이제 거의 받은 예는 별로 없었습니다. 너무 불편하고 어렵고 힘들어가지고. 회계의 단위와 가치의 지정 수준에는 화폐의 기능을 잘 수용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미래 화폐로 역할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자, 왜 그러느냐? 역사적으로 뭔가 사용된 예는 있지만 사용하기가 너무나 힘들고 불편하더라. 가치가 불안하기 때문에 그러죠. 사람들이 왜 비트코인에 열광하느냐? 가치가 불안하기 때문에 열광하는 겁니다. 내가 비트코인 사면 비트코인 가치가 오를 거라고, 은행이 예금이자하고 그런 거하고 그런 시세한 거하고 비교가 될 정도로 많이 오를 거라고 기대하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열광하는 거죠. 열광하는데 그런 식으로 가치가 많이 변한다 그러면 계속 오르면 좋겠죠. 올랐다가 떨어졌다 올랐다가 떨어졌다는 거죠. 변동이 심하면 가치를 믿기 못하기 때문에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역설이죠. 존재 이유 자체가 사실은 뭔가 화폐로 기능을 못하는 게 존재 이유입니다. 화폐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다. 화폐로 기능을 못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죠. 화폐로 이 화폐로 가치로 기능을 못한다는, 그거는 뭔가 하면 가치가 안정적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가치를 안정시키는 사람도 없고, 그게 금속이나 아니면 상품 가치는 뭔가 하면 그 본질 가치가 있어가지고 그 가치가 없어지지 않을 보장도 없는 거죠. 아무런 본질적인 가치는 없기 때문에 뭔가 하면 잘하면 가치가 엄청나게 클 수도 있고 아니면 가치가 0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자, 냉정하게 이야기해서 경제학적으로 봐서 비트코인 가치는 얼마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나중에 주가 평가 모형에서 배우겠지만 본질 가치 모형을 딱 본다 그러면 가치는 딱 0입니다.
그러나 믿으면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거죠. 믿느냐에 따라 올라갈 수 있는 건데 또 안 믿으면 뭔가 또 다시 0으로 갈 수 있는 거죠. 물론 가격 변화라는 것이 한순간에 하루 만에 지금 몇만 달러에 3만 달러에서 0으로 가진 않죠. 4만 달러에서 0으로 가진 않죠.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본질적인 가치는 그거다. 아직까지도 본질적인 가치가 뭔가 하면 그 0을 벗어날 수 있는 어떤 뭔가를 찾아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미래의 가치로 기능하는 것은 어렵지 않는가라는 것이 일반적인 경제학적인 이제 경제학자들의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화폐, 그다음 지급결제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지금까지